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2016년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세월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전에 돌입해야 할 그런 때인데요. 2016년 후반기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TV로 많이 국회 원구성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희 도 5회도 이제 7월부터 원구성을 새로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기획행정에 있었는데 새롭게 다른 좀 상임위에 가서 의정 활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터닝 포인트를 좀 지난 느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임위도 좀 바꾸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의정 활동 각오를 다져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훈 기자님은 후반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저는 그 모든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좀 공통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한 주가 하루 같고 이게 저는 방송이 매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빠른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투자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위한 투자라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좀 제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희태 씨는 어때요, 요즘? 저는 뭐 여행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네. 여행대학을 잘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이제 대중화시키는 게 올 하반기 목표고, 그리고 농촌으로 좀 많이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농땡이 학교라고 농촌의 아이들이 이제 농띠부리라 그러잖아요. 네. 농땡이를 가르쳐주는 학교. 그래서 경남 하동에다 하동 농띠학교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 전북 완주에도 이제 완주 농띠학교를 오픈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농촌 일손, 아버지 뭐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 일손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칭이 이제 농촌 탐사대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농익은 청춘이라고 이제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촌 일손을 부족한 것을 올리면 해결하는 플랫폼을 이제 앱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뭐 따로 계획 있으세요? 올해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2015년도와 동일하게 네. 우리 도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통영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예산을 구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반기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후반기 원구성에 상임위원장 출마를 해서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네.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선거운동 진행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계획을 들어보니까요. 감시자들도 여러분과 함께한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우리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서 철저한 감시 앞으로도 해야겠다 다짐하면서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 첫 번째는 도민의 관심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추격입니다. 지난주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서 실명위기에 처한 한 중학생의 충격적인 사고를 저희 감시자들이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후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시자들 방송 이후에 경남신문에도 이 사고가 보도가 됐고요. 이 기사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린 나이에 실명이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예전부터 버스 기사들 시간 맞추려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요 며칠 전에도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신호 무시하는 버스들이 많더군요. 보행자들이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버스들, 이런 걱정 가득한 댓글도 있었어요. 경남신문 홈페이지에 기사글이 올라왔을 때 당일날 누리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클릭률이 압도적으로 삽시간에 1위로 바로 올라섰고요. 하루 만에 주간 클릭률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았죠. 거의 다 화가 나서 이제 네, 댓글을 다신 네. 거죠. 오늘은 저희 감시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15살 중학생이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고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정녕 없었을까? 사고 뒤에 숨겨진 사건의 진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비극, 그 뒤에 가려진 진실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 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 5월 26일 아침,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중학생 김군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신호 위반을 했고 그 친구는 좌측에서 들어오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죠. 방구 자체가 이제 다 파열돼 갖고 이제 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내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고 고스란히 애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고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김군.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무려 4차례나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김군. 제작진은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KBS 창원 방송국인데요. 얼마 전에 사고 났던 진해 그 사고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방송국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고 당일 운행 시간이 부족했다고 경찰에 밝힌 박 씨.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해가지고 그 개차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버스기사 박 씨. 과연 그의 말대로 운행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제작진은 사고를 냈던 버스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460번 배차 시간 짧습니까? 6시 53분 거기 최고 방송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도 6시 53분인데 시간도 최고 작게 주고 최고 방송 시간인데 시간도 최고 작게 주고 이렇게 시간 너무 더워 그지? 그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해서 가자. 과연 기사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출근 시간, 제작진이 860번 버스에 직접 올라타 봤습니다. 오전 7시경 업무용 차량들과 뒤엉켜 출근길은 더욱 복잡합니다. 정지 신호를 받는 경우도 다반사. 수많은 승객들로 승하차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최근 연장근 노선으로 임시 운행 중인 860번 버스. 추가된 정류소는 29개나 되지만 운행 시간은 단 17분만 늘어난 상태. 안전 운행을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조급해진 버스 기사들은 신호 위반과 과속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데요. 그렇게 3번의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운전수. 이번 정류장은 조화동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 중학생을 치었던 사고 지점 인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신호 위반을 시도합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오전 7시 48분. 어쩌면 그날의 사고는 예견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해당 버스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배차 시간에 그때다고 그러는데. 누가요? 860번은 제일 여유 있는 노선입니다. 차고 시내 뛰는 노선 중에서. 그거는 저희 하는 이야기지. 그럼 씨도 지금 사고를 그 전에 좀 낸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몇 건이 되는데 저쪽 사고하고 한 건은 도로가 여철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총력을 안 들이고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부상을 발생시킨 사고가 있어요. 무사고로 우리 pension을 갖다가 운전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몇년 없어요.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사고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과실의 사고가 아닌 이상 안전교육 후 버스를 다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받고 운전했죠. 얼마나 교육을 받게 되는지. 하루죠.
기사 나고 나면 바로 받고 그날 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창원의 시내버스 2대 중 한 대는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재발 사고율도 충격적입니다. 근로자들이 운행 시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도 다반사고 사실은 빨리 가지 않으면 또 바퀴수가 빠지다 보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좋게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나중에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 시민들한테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학생들이나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거죠. 네, 일단 이 사고를 당한 이 15살 김군이 무사히 수술을 우선 마쳤고 그나마 의식을 찾았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의식을 찾은 건 다행인데요. 이제 앞으로 몇 차례 수술을 더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하면 있어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아까 뼈 조각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통이나 두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이 친구가 15살 중학생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쇄시켜줘야 될지가 같은 또 도민으로서 또 형으로서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 역시 중학생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특히 이제 남자의 저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분의 목소리 잠깐 들으셨을 텐데요. 뭐 하실 말씀이 없다. 그랬는데 이 기사분이 경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배차 시간에 쫓겨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게 배차 시간의 문제다. 이런 의구심은 항상 있었잖아요. 네, 배차 시간이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정해놓은 노선당 운행 시간이죠. 그러니까 가령 버스가 이제 종점을 출발해서 다시 그 종점까지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운행하는 기사는 그 2시간 내에 이제 와야 되는 거죠. 네. 지켜야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버스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운행 시간이 너무 짧게 좀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심지어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시간에 쫓기니까 당연히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과속으로 이어지는 거고 뭐 신호 위반, 심지어 중앙선 침범 이런 불법 운전들이 빈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운행 시간이라는 건 그 업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스 제도를 봐야 돼요. 창원시의 버스 제도는 노선 전담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운영 주체가 민간 업체라는 거예요. 업체가 이제 그걸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업체들끼리 구성된 그 시내버스 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에서 노선을 정하면 이제 창원시는 이제 이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노선 정한 거에 대해서 그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거죠. 창원시는. 창원시에서 지금 일정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특히 예측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차 시간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전담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누구나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방치하는 것은 창원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좀 개선책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크게 손을 봐야 돼요. 아니, 창원시 네. 도시교통 정책과 뭐 하십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진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관련된 그러네요. 시스템이 없는 거.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만약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유기잖아요. 그럼 교통정책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책임을 무셔야 되는 거냐 이거. 왜냐하면 사고 계속 일어나는데 빈번하게 또 사고 일어나고 또 사고 일어나는데 그걸 시스템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VCR도 봤지 않습니까? 버스 회사 측 그 총무과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다 책임을 버스 기사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1차적인 책임은 버스 회사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총체적인 것은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또 놀라웠던 건 이 진해에서 사고를 낸 이 버스 기사가 처음 낸 사고가 아니고 여러 번 이 사고도 있었지 저 사고도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회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고를 많이 낸 버스 기사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4년도 기준입니다.
창원의 시내버스 중에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낸 차량이 전체의 51.3%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2대 중 한 대는 사고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이 사고를 낸 경우는 48.7%입니다. 상당히 높은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대중교통 기초조사 용역 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발 사고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창원시가 최근에 이 대중교통 기초조사 용역을 했죠. 이것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도 정확하게 아까 우리 천은기 의원이 말씀하신 이 재발률 얘기하셨지만 업체별 조사도 잘 해놨습니다. 이번에 진해 사고를 낸 업체가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업체 순위 2위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VCR에서 봤듯이 그 총무과장님 태도를 보면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시죠. 네.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업체가 연속으로 사고 많이 낸 회사 의 이름을 올린 이유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2번, 3번, 4번 반복해 사고 낸 경우가 48.7%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규제 상습적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업체의 규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지금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실제로 버스 기사가 어떤 식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난폭 운전이나 뭐 불법 운전, 그러니까 법규 위반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뭐 형사적인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취하는 그 조치나 처벌은 시에서 창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노선 전담대의 특징이 그런데요. 버스에서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시 관리 감독이 좀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가 문제가 있는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나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크게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게 그 적자나 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깎거나 환수하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페널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그 업체에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보조금을 보조해주는 돈을 500만 원 삭감하는 거고 뭐 중상은 100만 원 뭐 이런 식의 페널티인데요. 기사에 대한 처우나 처벌 또는 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지금 제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사고가 났어? 그럼 보조금 얼마 깎이겠네? 뭐 이런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현재 노선 전단제와 공동 배차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는 적자는 보존해 줄 테니까 수익 부분은 업체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민영제도 아닌 것이 업체들끼리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는 메꿔주니까 네. 수익 부분에서 계속 뽑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지금 매년 300억, 400억씩 혈세를 지금 버스 업체들에게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안전교육도 중요하죠. 근데 기사분들이 안전교육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안전운전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이 아니라 좀 시스템에 이 좀 제도에 손을 보는 거를 정말 좀 큰 폭으로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니, 특히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처벌 대상을 예를 들면 버스 기사로 한정하고 그리고 회사에는 예를 들면 지원금의 일부, 뭐 일부라고 해봤자 아까 사망 사고가 나도 500만 원이던데 삭감하는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고 치면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책임이 물론 기사분에게 있겠지만요. 더해서 배차 시간을 이렇게 무리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30개의 정거장이 늘었는데 배차 시간은 30분밖에 안 늘려준 거잖아요. 이것은 회사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기사들을 내몬 거죠. 사고가 나게끔. 그래서 이런 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 업체에 강한 예를 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저희 이 제작진이 시내버스 집중 감시를 시작한 이후에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버스를 둘러싼 가려진 진실들을 앞으로 더 깊이, 더 낱낱이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도민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과 제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난폭 운전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거나 혹은 목격하신 분,
혹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버스 운전 기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보 전화는 055-280-7372번이고요. 또 감시자들 홈페이지 제보란도 열려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But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and we're still fighting, and you're so much like me. I'm sorry.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만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문을 닫는 업체도 지켜보는 도민도 저도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땅 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이 버스라면 하늘의 대중교통은 비행기죠. 그런데 요즘 영남권 일대가 이 비행기 이착륙장인 공항 건설 문제로 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다시 불붙은 영남권 신공항 전쟁입니다. 정말 그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에 신공항 논의 왜 지금 최근에 다시 불붙은 거죠? 네, 그 정부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그 신공항은 정확히 명칭이 이제 영남권 신공항이죠. 네. 경남과 이제 대구, 경북, 울산은 이제 밀양을 선호하고 있고요. 부산은 이제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갈등이 또 이제 과열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때 그 부산의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또 갈등이 또 다시 촉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간에 마치 세대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떨어진 지역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주민들이 물을 거라는 이런 우려하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지금 보험 드는 거죠, 보험. 실제로 저도 나중에 느끼는 면피하시려고. 게 예. 지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나서서 좀 조장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사실 받습니다. 심지어 부산시장님은 여기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나는 이거 왜 시장직을 이거 본인 공약이 아니세요. 정부에서 한 정책 사업인데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파장을 생각해서 지금 좀 면피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아마 이제 거의 결론에 임박해 오니까 지금 거의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지 선정에 조금 불리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오는 좀 과도한 리액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가덕도가 안 될 거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쪽에서 과도하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다 놀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몇 년 전이었죠. 사업이 아마 백지화가 됐었죠. 김해공항이 옛날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향후 한 2025년 정도의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으면서 이 신공항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님 공약이셨죠. 네. 그래서 그때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적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이든 가덕도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2011년에 무산을 시켰죠, 결국은. 근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구 지역에 계시던 우리 박근혜 전 의원님께서 영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도 다시 이것을 공약화시키신 거죠.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산 측에서 이제 합의안을 깬 것이거든요. 합의안을 깬 것은 아마 신뢰에 기반한 그 원칙을 위반하고 무시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 그리고 부산 의원들이 새누리당 정진석 그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프랑스 용역 공정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감지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또 안타까운 점은 감지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암묵적인 암시 압박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구 의원들 또 원내대표 정진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심사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 부산시당하고 부산시 당정협의회를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논의해가지고 이제 쟁점화 시키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갈등을 넘어서 이제 갈등 넘어서 골이 더욱 깊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산시의 반칙 아닌 반칙에 지금 경상남도도 썩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데요.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죠? 네, 먼저 이런 부산발 도발에 대해서 경남을 포함한 그 밀양 신공을 주장하는 그 4개 지역 단체장들이 최근 밀양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제 부산의 조직적인 유치 경쟁을 벌인다면서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산은 부산대로 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라면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도 아마 이 다시 무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협의상을 준수해 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에 가덕도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자제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신고한 건설을 무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좀 이런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지사 반응도 궁금한데요. 왜 웃으시죠? 모두 정치해다 보면 이제 홍 지사님 페이스북이 첫 번째 관리 감독 친구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네. 저는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겠네요. 그렇죠. 홍 지사님도 페이스북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중하자.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6월 2일 날 이제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이요. 영남권 공항을 두고 부산과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지역 국회의원들도 여태 조용히 있다가 발표가 임박하니 집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면피용이지요. 모두 자정하고 용역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그 발표에 승복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한 일입니다. 모두 자중하십시다. 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6월 2일 날, 3일 날 이렇게 연이어서 올리게 된 거죠. 네. 하나하나 맞는 말씀이시네요. 예,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야당원이지만 우리 홍 지사님 이번에 하신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네. 예,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자중하라는 말씀 좋고요. 이렇게 계속 잘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참 저희 감시자들에서 참 볼 수 없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네요. 네. 근데 이 부산과 경남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요. 경남 지역 내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또 지역별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뭐 밀양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지역 내에서 밀양 지지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요. 김해시의회에서 이제 밀양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요. 또 일부 시의원 시민단체들은 밀양 신공항 반대 시민 대책위를 결성하기도 했는데요. 더민주당 경남 5개 지역위원장들도 가덕도 신공항 공개를 지지했고 거제시 의원도 지금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왜 그 김해에서는 밀양 지역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밀양공항이 생기면 인접해 있는 김해공항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근데 이제 국제선이 많이 취향될 거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이제 김해 상공을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소음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소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해 지역 위를 날아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김해 지역 위에 있는 산봉우리를 좀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양까지 포함해서 지금 4개다. 부터 20개다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봉우리를 잘라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랬을 때 이 봉우리를 잘라내면서 이 환경 훼손의 문제, 거기다가 말이 쉽지 산봉우리를 자른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수반되는 거죠.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지리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 김해공항에 있는 부산 강서구와 밀양이 김해가 지금 다 접해 있거든요. 네. 근데 김해시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한 그런 의견이네요. 현실적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밀양하고 가덕도가 갈리지 않습니까? 지지 이유도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천영기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밀양 신공항 지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영남 5개 시도 주민들의 그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영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죠? 인천으로 가기 너무 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최근에 뭐 첨단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밀양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201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 주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두 후보지 모두 2015년도에 국토부에 새로운 신공항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을 깎는 양은 가덕도가 밀양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해소는 가덕도가 더 많다는 거죠. 또 소음과 환경 문제는 두 후보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밀양에 공항이 들었으면 첨단 기업들이 주위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양산, 김해, 창녕 이런 지역은 배후 도시로서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성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제성 부분인데 가덕도 후보지 할주로 하나를 한 몰을 만드는데 약 6조 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밀양 후보지는 할주로 2곳을 만드는데 4조 7천여억 원을 든답니다. 그러면 훨씬 경제적이죠, 밀양이. 그리고 제가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덕도 후보지 같은 경우는 바다를 매립해야 됩니다. 지금 바다를 매립한 공항이 일본 간사이 공항입니다. 지금 일본 간사이 공항이 연약 지반 침하로 인해서 지금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로 든다면 우리 신항에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약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적재장은 자갈을 깔아놨어요. 포장을 하지 않고. 차가 다니는 데만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해 놓는 데는 전부 자갈을 깔아놓습니다. 이게 유지 보수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신항도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가 가덕도에 이런 공항을 했을 때 일본 간사이처럼 짝기를 지금 올리는 그런 시스템 과연 의문의 그런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밀양에 이 반드시 밀양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덕도는 또 어떤 그 지지자들이 어떤 이유로 지지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시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이제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론 이제 경제성도 있지만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이 안전성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덕도라는 섬 끄트머리에다가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 안쪽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음 문제가 없고요. 네. 거기다가 공항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다 도심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입니다. 묶이기 때문에 도시가 사실 발전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늘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뭐 도심 개발 제한과 관련된 뭐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개발 제한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공항도 저기 영종도에다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적 추세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우리 앞서 천연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문제, 영남권 신공항이라 하기에는 너무 귀퉁이잖아요. 그런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사공항을 같이 했을 때 그 외교적 문제,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바다를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지로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밀양과 가덕도가 이제 장단점이 극명하게 다 네.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 와중에 김해공항 확장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론자죠. 밀양이든 가덕이든 신공항을 하려면 새로 짓는 건 어차피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을 좀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 뭐 이런 요지의 주장이죠. 뭐 김해 공항에 대해서 뭐 안전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신공 문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외 조종사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항 입지에 대한 조종사 인식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72.7%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호하다는 답변은 10%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 요인을 보니까 80.8%. 그러니까 돛대산이나 신원산 등 북쪽에 이제 이 산악 장애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개, 풍향 이런 것들이 기상 영향이 9.4%. 그리고 비행기 운항할 때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5.6%입니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 위주의 공항 운영이 되기 때문에 3.2%죠. 그렇기 때문에 김해 공항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장을 하거나 신공항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뭐 밀양이든 가덕도든 이제 뭐 결과가 발표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김해 공항은 문을 이제 아예 닫는 건가요? 밀양의 주장은 뭐냐면 밀양은 또 특히 더 김해랑 더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최대한 경쟁력을 높이자.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장일 뿐이고 일각에서 이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일각의 주장이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이 공항 건설비,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면 활주로를 하나로 하고 대신에 김해공항을 두어서 두 개 다 이용하면 예를 들면 접근성의 문제와 비용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밀양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김해공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후에 그 입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에야 정확하게 김해공항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여객 수송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 있지만 군 공항으로서 전략적인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민들의 꾸준한 항공 수요가 있고요. 그 지역 공항의 폐쇄 결정은 좀 쉽지는 않을 전망이죠. 네.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공정성 시비입니다. 그래서 벌써 못 믿겠다. 평가 항목 공개하라. 평가 항목 뭐 어떤 항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가냐 지금 벌써부터 시비가 일고 있죠. 특히 부산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국토부는 이제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이 전문가 집단의 전문 기관에 일임을 했죠. 일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에서 27일에 파리공항공단 자문회의를 열어서 평가 항목과 가중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부산은 이제 이를 두고 또 평가 요소 비공개로 깜깜이 용역이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비합리적인 그 항공학적 검토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막 제기를 했는데요. 용역 과정에 대한 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항공학적 검토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장애물이라면 이제 큰 산봉우리나 고층 빌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줄이지 않더라도 항공기 운항 기술로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검토를 이제 항공학적 검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밀양을 지지하는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가덕 신공항을 앞세운 이제 부산 측은 그 내륙인 밀양에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2011년 국토부 발표를 좀 이제 꺼내들고 있는데요. 산 27개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밀양을 주장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은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게 되면은 밀양에 신공항을 짓더라도 깎아내는 산봉우리는 4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절도량이 가덕도의 국수봉의 한 44%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건설 비용도 이제 더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산을 깎지 않아도 항공학적으로 어떻게 착륙이나 이륙을 잘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설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고정 장애물 평가도 논란인데요. 네. 이것도 부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가덕도의 유리한 항목이죠. 고정 장애물, 그러니까 산봉우리나 고층 아파트 이런 부분이 용역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부산은 평가 항목을 공개해라라고 계속 국토부에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애초에 국토부가 이런 판단을 할 거면 전문기관에 일임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정 장애물이라든가 항공학적 검토를 평가 기준에 포함할지 안 할지는 그 전문기관이 용역사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이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부산 우리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 고정장애물 평가 항목이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던데 저희 막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빠졌나.
일단 다 카더라요, 다 카더라.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아직 게 평가 항목, 맞는 평가 거죠. 기준이 아직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장애물 평가 항목이라는 게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밀양은 산봉우리가 있는 거고 그 가덕도는 완전 바다니까 고정장애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덕도에 유리한 항목인데 설마 이렇게 지금 뜨겁게 그 모든 전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에서 평가하는데 설마 이게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너무나 정치인들이 좀 빠르다, 말이 너무 앞서신다 생각이 들고요. 항목을 다 이 파리공항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 공역, 기상, 지형, 뭐 장애물, 접근성, 소음, 장애물 환경, 들어가요, 거기에. 네, 운영 효율성, 공공지원 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 정도, 토지 이용, 기존 공항에 어떻게 연계할 건지, 투자 여건이 어떠할 건지 항목별로 다 이제 해놨거든요. 이제 이 고정 장애물이 들어가냐 안 하냐, 이 가중치가 들어가냐 점수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카드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면피용으로 미리 다 이제 밑밥을 깔아 넣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떤 게 뭐 평가 항목이다, 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짜고 치는 용역이다.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지역민들께서 많이 하거든요. 뭐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겠지 뭐 이런 말씀 심심치 않게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의문 제기는 정말 좀 합리적이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용역을 하는데 이 애국 전문기관이 드골 공항을 운영하는 자회사입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건 사실인데 이 세계적인 회사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짜고 치는 용역을 하면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고 또 이 신뢰를 해서 잃게 되면 회사가 망하고 직원이 그러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연구 용역비가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20억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된다면 저는 이 선택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도 경남 정치계에 계신 건데 어떻게 뭐 부산 정치인들은 뭐 어디서 듣고 이게 빠졌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없나요? 저는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김민수 의원님이 말 자꾸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공격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밀양을 지지하지 않고 부산을 지지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정치인들이 지금 새누리 더불어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 다 몰아가야 된다. 좀 정치인들이 조금 조용히 할 필요는 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합리적이고 또 기술적인 전문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이 지역민들한테 좀 바람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게 기대치가 큰 만큼 이 실망하는 되게 나중에 이 떨어지는 그 실망의 폭도 크거든요.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요? 근데 가장 큰 후유증이 있을 거는 혹시나 또 이번에 백지화가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정말 이 뭐 경남이고 경북이고 지금 2011년에 대반전일 것 같은데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신공항 건설은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논의가 된 이후로 2011년에 한 차례 백지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무산된다면 뭐 이거는 뭐 여기 경남, 부산 할 것 없이 전체 영남권 전체가 표를 다 잃는 거죠. 그렇기 반발이 때문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 없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신공항 오적.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공항 오적.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김해를 체유한 경남 정치인들.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 경남 언론들, 그다음 부산 정치인들. 이분들이 이제 여론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권 다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에는 만약에 부산 지역이 안 됐으면 가뜩이나 4.14 총선 참패를 했는데 5석 이상이나 뺏겼는데 그 뒤에 이제 총선은 나중에 대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오늘 6월 9일인가요? 6월 9일 날 또 이제 가덕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는 또 더민주당은 천막을 또 쳤습니다. 신공항 대책본부라고 해서 천막을 하고 출범을 또 했거든요. 부끄러워요. 네,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밀양이든 가덕도든 어디가 발표가 나면 분명히 한 지역에서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아니 이것은 지금 밀양이 되든 가덕도가 되든 탈락한 지역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예, 그에 따른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미 정부 그리고 곧 대선을 앞둔 여당에서는 아마 지금 대안 마련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탈락한 지역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심 중이실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이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이 과업 지시서와 계약서에 따라서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하니까 6월 24일이죠.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를 좀 국토부는 좀 빨리 발표한다는 방침이거든요. 더 빠르게 당겨지만 중순쯤에 곧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용역 발표 후에 이제 입지가 결정이 되면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8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2019년에 설계 작업을 거쳐가지고 2020년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입지 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아마도 후폭풍이 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후 겪게 될 후유증들도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하고 객관성. 나중에 평가가 용역 발표되면 그 항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 부산이든 밀양이든 승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작년 11월 달에 그 다시 손잡고 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승복 합의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들 다 다시 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 갈등 이제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 반대 쪽에서는 이제 국책 사업에 대해서 보완책들, 대비책들 또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입지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그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불붙은 영남권 신공항 전쟁, 정치인들이 손을 떼고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면 지자체가 승복 약속을 지키고 또 정부는 다진 대로 용역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 이 긴 갈등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먼저 생각한 공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시자들이 계속 경계하고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표 감시자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한 사건이 있었죠. 섬마을 여교사 사건. 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고 피해자들이 모두 검거될 수 있었던 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여교사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걸음, 감시자들이 35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